하얀 병실 안에는 기계음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약하게나마 느껴지던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했지만 환자분은 오늘 오전 9시 42분 사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곤 제게 오직 아버지뿐이었는데 진짜 세상에 혼자 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던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 더는 살아있는 자의 것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왜 벌써 가요? 아직 나 결혼식도 안 했는데. 아버지, 나 혼자 남겨두고 가면 어떡해요? 손끝에서 느껴지던 체온 대신 차가운 냉기만 전해지지만 저는 아빠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가장 먼저 괜찮냐고 물어봐주던 사람. 그런 아버지가 이제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린 겁니다. 저는 아빠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추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이제 푹 쉬세요. 나 잘 살아볼게요. 정말 잘 살아볼게요. 지켜봐 주세요. 완벽하게 세상에 혼자가 된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도 혼자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장례식 절차를 의논해서 진행하는 것부터 손님을 맞이하는 일까지 전부 제 몫이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입관 시간, 헌화 순서, 발인 절차까지 준비해야 할 건 너무 많았지만 저에겐 도와줄 친척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릴 때 떠났고 아버지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집에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둘이면 되지 뭐. 당시에 그 말이 더없이 따뜻하게 들렸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말은 저에게 너무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둘이었기에 남은 나는 완전히 하나가 아니라 텅 빈 반쪽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이 짧게 진동을 울렸습니다. 제 약혼자이자 남자친구였습니다. 현재 제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 다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저는 핸드폰을 들어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은수야, 미안. 일이 아직 안 끝났어. 좀 늦을 것 같아. 그래? 아빠 장례식장으로 옮겼어. 도윤씨, 언제 와줄 수 있어? 빨리 와주면 안 돼? 도윤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숨가쁘고 어딘가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 다시 눈물이 목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나 어떡하냐고 전화기를 붙잡고 울고불고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일하는 중이던 그가 신경 쓰는 게 미안해 꾹 참고 차분하게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그래, 일에 방해되지 않게 잘 마무리하고 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담담하게 통화는 끝냈지만 마음은 그가 빨리 와서 제 옆을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간간히 조문오는 손님들을 맞으며 빈소를 지키는 일은 제게 참 잔인한 일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매 순간 실감케 해주었으니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이 반복될수록
아버지가 제게서 한 걸음씩 더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첫날이라 조문객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주변에 많이 알리지 않은 탓이었죠. 덕분에 저는 빈소 한쪽에 앉아 옛날 그대로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거의 반쯤 넋을 놓은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도윤이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정장 윗단추도 제대로 잠그지 못한 채 서 있는 도윤은 무거운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늦었지. 정말 미안해, 연수야. 그래도 일 끝나자마자 바로 온 거야. 이해해 줄 수 있지? 그가 저의 눈치를 살피며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를 보자 서운한 마음과 반가운 마음이 교차하며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뭐라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시선은 조문록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겨우 도윤에게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 먼저 아빠한테 인사할래? 도윤은 안주머니에서 조의금 봉투를 꺼내서는 봉투에 적당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영정 앞에 서서 몇 분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예를 올리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무언가를 애도하는 자세치고는 너무 단조로워 보였습니다. 그 짧은 예의마저 끝나자 도윤은 돌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바쁠 텐데 시간 내느라 힘들었지. 그래도 와야지. 안 그러면 너무... 도윤은 무심히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올린 손가락을 괜히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도윤이 저에게 건넨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좀 쉬엄쉬엄 하고 난 이만 가봐야겠다. 장례 끝나면 나랑 어디 좀 나가자. 바람이라도 쐬야지. 간다고? 바람 쐬러 가자고?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아니 그냥 네가 너무 지쳐 보여서 위로라도 좀... 위로? 그게 위로야?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영문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도윤아,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어. 너는 하나도 안 슬프지? 무슨 그런 말이 어딨어. 나도 슬퍼. 슬프지만 일 때문에 바쁘니까 그런 거잖아. 우리 아빠 장례식보다는 일이 먼저라는 거구나.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왔잖아. 왔잖아? 그래, 너 왔어. 근데 너 뭘 했어? 조의금 내고 인사 한번 하고 앉아서 나한테 바람 쐬자 말 한마디 하고 그게 다야. 그리고 간다고? 예비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우리 아빠가 그냥 잠깐 와서 인사만 드리고 갈 정도의 관계밖에 되지 않는 거야? 도윤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10년을 알아왔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은수야, 네가 지금 너무 예민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좀 꼬아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예민? 지금 나보고 예민하다고? 이 상황을 저의 탓으로만 돌리는 도윤의 태도에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크게 한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네가 사랑한다는 여자의 아버지가 네 장인어른이 될 뻔한 분이 그게 그냥 잠깐 얼굴 비추고 가도 되는 일이야? 순간적으로 쏟아져 나온 감정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가 내 옆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지금 여기야.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고개 숙여야 할 자리가. 근데 너 오늘 그 자리를 외면했어. 그 말은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얘기야. 은수야, 그런 거 아니야. 요즘 내가 힘들어서 그래. 그 일도 많고. 그럼 오지 말던가. 나보다 우리 아빠보다 일이 먼저면 가서 일이나 하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저의 모습에 도윤은 당황했던 건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영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네 일로 바쁜 사람이고 나는 지금 혼자인 사람이야. 그걸 오늘 아주 분명히 알게 됐어. 야, 너 진짜 예민하다. 솔직히 말해서 장례식장 와봤자 조문객도 별로 없고 분위기도 썰렁하고 나 같으면 창피해서 사람도 못 부르겠다. 도윤의 돌변한 태도와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이,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내가 낸 조익은 5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이야. 그 정도면 내가 할 예는 다 한 거 아니야? 뭐라고? 그제야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 아버지를 애도하러 온 게 아니라 그저 의무를 하러 온 것이었고 돈값을 계산하는 중이었던 것이라는 걸 말이죠. 내 말은 아유 됐다. 내가 지금 너랑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또 찾아오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그와 싸우기 싫어 그를 빈소 밖으로 끌고 나와 마주보고 섰습니다.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래, 까놓고 얘기해서 나는 그래도 수준 안 맞아도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게 있으니까 잘해보려고 했는데 너는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내가 바라는 게 많다고? 그저 내가 힘들 때 같이 있어주길 원하는 게 그렇게 크게 바라는 건가? 너 고시 공부할 때부터 변호사가 된 지금까지 다 네 시간에 맞췄어. 심지어 결혼 준비도 나 혼자 하면서 나 불평 한마디 한 적 없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제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연신 시계만 보며 딴청을 피우던 도윤은 마치 마음을 정했다는 듯 저에게 선전포고하듯 말해왔습니다. 됐고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것도 없겠다. 잘 됐어. 어차피 우리 이렇게 될 사이였던 거지 뭐. 은수야, 우리 결혼 없었던 걸로 하자. 너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지금 이런 말 하는 타이밍이 안 좋긴 하지만 더 오래 널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솔직히 너네 집안이 변호사 사위 보기엔 너무 가진 것 없잖아.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봐봐. 아무리 별 볼일 없는 집안이라지만 조문객도 없고 예상은 했지만 이 썰렁한 장례식장에 직접 와보니까 우리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더 건조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 마치 무언가 완전히 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파혼하자. 오히려 내가 바라던 바야. 10년의 세월이 아까워서 그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오늘 바닥을 봤으니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먼저 해줘서 고맙네 아주. 헤어짐의 말,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야, 지금 정리한 김에 너희 아버지 조의금으로 내가 낸 돈 50만 원 돌려줄 수 있지? 헤어지는 마당에
내가 그 돈을 조의금으로 낼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제 남남이잖아. 그러니까 돌려줄 수 있지? 아무리 끝이라지만 너 정말 바닥까지 보여주는구나. 뭐 내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5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렇게 큰 돈을 헤어지는 마당에 받으면 너도 괜히 찜찜할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빤히 도윤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건물 밖에서 갑작스레 경적 소리와 함께 고급 차량들이 줄줄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서 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야, 저게 전부 벤츠야? 뭐야, 여기 대단한 사람이 온 모양이야. 운전기사가 문을 다 열어주더라고. 그러게. 장례식장에 한자리 하는 높은 양반이 누워 계신 모양이네. 곧이어 검은 정장에 묵직한 권위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조문객이라고 보기엔 그들이 풍기는 분위기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이 지긋해 보이는 세 사람이 앞장서 있고 그 뒤를 따르는 수행원까지 줄잡아도 10여 명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와 빈소 사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유난스러운 등장에 저도 그들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그들이 제 앞을 지나 저희 아버지 빈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갑작스러운 조문객의 등장에 상주자리로 돌아가 섰습니다. 도윤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향을 피운 후에 고개를 숙여 조용히 예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인사를 마친 조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분이 저에게 조용히 물어왔습니다. 이정식 형님 따님이신가? 형님이 항상 자랑하셨죠. 강단 있고 똑부러진 딸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버지와 이들의 관계가 어찌 되는지도 모른 채 가볍게 고개를 숙여 찾아주신 조문객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이윤수입니다.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전에 뵌 적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랑은 어떻게 알고 계시던 사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소개가 늦었구만. 우리는 셋 다 형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 은수양하고 우리도 차차 알아가야지. 나이가 지긋한 세 명은 조용히 자신들의 명함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명함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아버지와 전혀 교류가 없을 것 같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명은 건설회사 회장, 또 다른 한 명은 식품업체 대표이사,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자동차 부품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이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국밥집을 운영하는 아빠와 친분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멍하니 명함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윤이 제 앞으로 나서며 자연스럽게 그 회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치 제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은수씨의... 조금 전에 자신이 이별을 선언했던 여자의 약혼자라고 하기엔 양심에 걸려서였던 건지 그가 말끝을 흐리자 회장님 한 분이 도윤에게 되물었습니다. 은수씨 약혼자분이신가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은수의 약혼자고 작은 로펌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도윤은 자신을 소개하며 회장님들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 말 없이 제 약혼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도윤을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얄미울 만큼 자연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금 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 말하던 입술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더니 한술 더 떠
은근슬쩍 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너 지금 많이 힘드니까 이 세부는 내가 안내할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조용히 치워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연기하듯 서 있을 자격 너한테는 없어. 은수야, 그건 아까 내가 잠깐 욱해서 그런 거야. 이따가 다시 얘기하자, 우리. 아니, 이따가 뭘 다시 얘기를... 도윤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새 손님을 안내해서 식사 자리로 모셨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다정하고 세심한 약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다시 제 약혼자 행세를 하는 건 새 손님의 배경이 저와 어떤 인연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속물이니까요. 도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사귈 당시 콩깍지가 쓰여 제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저희는 대학교 시시로 처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에 저는 작은 기업에 바로 취업을 했지만 법학과였던 도윤은 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선언하고 난 후 저에게 처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수야, 정말 미안한데 나 학원 등록금이 모자라.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오빠 집에서 도움 안 받아? 받지.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 학원에 고시원에 교재비에. 그런데 또 집에 손 벌리기 미안해서. 한참을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저에게 힘들게 얘기를 꺼냈을 것 같은 도윤이 저는 조금 안쓰러웠습니다. 왠지 어깨도 조금 움츠러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그런 약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도윤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아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이번 달은 좀 빠듯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오빠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 전념해. 고마워, 은수야. 내가 꼭 갚을게. 시험 합격하면 제일 먼저 너한테 보상할 거야. 도윤은 감동한 듯한 표정으로 연신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수시로 크고 작은 액수의 돈을 저에게 부탁해왔습니다. 은수야, 나 이번에 문제집을 새로 사야 하는데 한 8만 원 정도만. 매번 이런 부탁해서 내가 진짜 미안해. 알지? 넌 항상 나한테 큰 힘이야. 문제집이면 필요하지. 내가 바로 입금해줄게. 나 오늘 모의고사 있어. 점심값 좀 보내줄 수 있어? 그래. 밥 굶으면서 공부하면 안 돼. 내가 보내줄게. 그 말에 저는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보고 어렵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문자로 저에게 청구하듯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나 10만 원만 입금해줘. 지금 바로 필요해. 5만 원 줄 수 있지? 당당하기만 한 그의 태도. 도윤은 무언가를 부탁할 때 더는 제 눈치를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제가 오히려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전화통화로 또 돈을 요구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넉넉지 않았던지라 힘들게 거절을 했습니다. 20만 원 있어? 입금 좀 해줘. 요즘 나도 좀 빠듯해. 월급날까지 기다려주면 안 될까? 지금 당장 필요해서 얘기한 건데 어떻게 기다려? 미안해. 나도 진짜 없어서 그래. 어디 돈 빌릴 데 없어? 지금 당장 돈을 누구한테 빌려? 어느 순간 그에게 돈을 못 주겠다고 말하게 될 때 저는 이유 모를 죄책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도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늘 그의 분노보다 내 자책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파고들듯 그는 당연한 듯 점점 더 자주 더 큰 돈을 요구해 왔습니다. 은수야, 나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 지난번에 학원비 때문에 빠듯했잖아. 30만 원만 더 보태줄 수 있어? 그는 늘 조금만, 이번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알겠다고 했고요.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제가 우리 사이에 일방적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건 사귄 지 5주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도윤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힘들게 공부할 그를 위해 편지를 써서 그의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는 무심히 그것을 열어보고 난 후 말했습니다. 은수야, 고맙다. 근데 내가 요즘 좀 예민하네. 근데 너도 알잖아. 지금 내 인생 걸린 시기라는 거. 이런 기념일을 챙기는 건 지금 나에겐 사치야. 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드를 꺼내 그가 갖고 싶다고 했던 법전 사전을 하나 샀습니다. 기념일을 축하받는 대신 공부할 교재를 선물한 여자친구라니 이제 저는 왠지 그의 스폰서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돈을 보내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번 달엔 힘들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냈던 거죠. 그러자 도윤은 그날 온종일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녁쯤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야, 서운하다. 너 예전엔 이러지 않았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나는 도윤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도윤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달엔 부모님께 도움 좀 받아보는 건 어때? 힘에 부쳤던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도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날 뒷바라지 해놓고 이젠 발을 빼겠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발을 빼다니.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희생을 사랑으로 오해한 거라고. 그리고 나는 사랑을 희생으로 착각한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고민들은 도윤이 사법고시에 3년 만에 합격하면서 해소되었습니다. 합격을 확인한 도윤은 나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은수야, 고마워. 이게 다 네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못 버텼어. 진짜야.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모든 고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야근하고도 도시락 싸서 보냈던 날들, 학원비 때문에 월세를 2달 밀렸던 날들, 그가 시험 전날 불안에 벌벌 떨며 새벽에 전화를 걸던 순간들, 모두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내 손을 잡고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제게 했습니다. 나 이젠 너한테 꼭 보답할게. 아니야. 자기가 노력한 결과지.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나 로펌에 들어가면 우리 바로 결혼하자. 하지만 그 말이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펌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한 도윤. 출근용 셔츠를 고르던 그의 모습이 새로웠고 저도 덩달아 설렜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부터 그의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 어때? 로펌에 입사한 것도 제대로 축하 못했잖아. 오늘은 회식 잡혔어. 다음에 보자. 알았지? 내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통화하자. 내일 주말인데 데이트하기로 했던 거 잊지 않았지? 맞다. 우리 약속 있었지. 근데 나 사건 때문에 내일도 사무실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쩌지? 미안. 도윤의 변화는 눈으로도 보였습니다. 점점 세련되어져 갔습니다. 고시생 시절 입던 후줄근한 후드 대신 몸에 딱 맞는 수트에 로퍼를 신고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인가 로펌 앞에서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도윤 씨! 아니, 왜 우리 회사 앞에 있어? 놀라게 해주려고. 놀랐지? 이렇게 보면 더 반갑지 않아? 은수야, 이렇게 갑자기 오는 건 좀 민폐야. 내가 자기 회사 앞에 오는 게 민폐야? 아니, 우리 회사 사람들 눈도 있고 아무래도 편하지 않지. 민폐라는 말, 그 단어에 나는 그가 나를 이제 쓸모를 다한 소모품처럼 느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요즘 같이 앉아서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수야, 너랑 있으면 난 가끔 숨 막혀. 나한테 자꾸 뭘 요구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건데 이러면 어떻게 같이 살겠어? 저는 그의 말에 문득 생각하게 됐습니다. 도윤이 나를 정말 사랑했던 게 아니라 한때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댔던 벽으로 사랑을 착각했던 거라는 걸. 그 벽이 필요 없어진 순간 그 벽이 오히려 장애물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 모든 도윤의 생각들을 모른 척 눈 감고 싶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와 이별하는 순간 제가 10년간 그에게 바친 시간과 사랑이 다 날아가 버릴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가 바라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두는 대신 10년 연애의 결과물인 결혼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참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참고 참았던 게 하필 오늘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폭발해버렸으니까요. 도윤의 이중적인 모습을 잘 알았지만 아버지 빈소에 귀한 조문객들이 찾아온 이상 큰 소리를 낼 수 없어 그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회장님들을 식사 자리로 안내한 도윤은 그들과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은 회장님들과 자연스레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식사라도 하셔야죠. 형님 가는 마지막 길에 주신 음식인데 먹어야지. 그냥 갈 수가 있나? 예, 많이 드십시오. 그런데 아버님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님께 은수도 저도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요. 도윤의 질문에 세 분은 기분 좋게 술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나누더니 아버지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추억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국밥집 사장님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밥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아마 그게 아버지가 사람들과 특별한 인연을 만들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회장님이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내가 국밥집 형님을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니까. 형님이 주방에서 국밥 육수를 끓이고 있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그게 주방 안이 김으로 가득하거든. 그리고 라디오에서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들어간 거지.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니까. 그런데 그때 나는 처참했지. 회장님은 당시엔 회장도 아니었고 그저 작은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체납된 공사비, 떠나간 직원들, 줄어드는 입찰 기회, 날아드는 세무서의 독촉장으로 밤마다 식은땀을 쏟게 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좌절감과 불안감에 몸부림치던 어느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내면 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죽기 전에 국밥이나 한 그릇 해야겠다는 생각에 우연히 아버지의 국밥집에 찾아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장님, 국밥 하나요. 죽기 전에 먹고 가려고요. 주문과 함께 넋두리처럼 덧붙인 그의 마지막 말을 듣고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가서는 국밥에 평소보다 더 많이 고명을 올리고 고기도 몇 점 더 얹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건네며 회장님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먹는 게 아니라 살려는 사람이 먹는 겁니다, 내 국밥은. 사람이 힘들 땐 말이죠. 너무 멀리 보지 말고 하루만 보라더라고요. 우리 오늘 하루만 살아봅시다. 내일은 뭐 그때 가서 또 생각하고 얼른 국밥 먹어봐요. 그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지. 아버지의 무덤덤한 말을 듣고 난 후 회장님은 국밥을 앞에 두고 자신이 이 국밥을 먹어도 되는지 한참을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국밥을 깨끗하게 다 비우고 나서 회장님은 눈물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의 국밥집을 다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마음과 다른 표정으로 말이죠. 사장님 덕에 사장님 국밥 덕분에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봐요. 내 국밥은 살려는 사람이 먹는 거라니까. 그래도 이렇게 직접 와서 얘기해줘서 참 고맙구려. 저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그 국밥 한 그릇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국밥집에서 국밥 달라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나? 얼른 앉으시오. 그 사람이 지금 한 기업의 회장이 되어 찾아온 것입니다. 회장님은 회장님이 되어서도 꾸준히 저희 아버지 국밥을 드시러 오셨다고 해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마음이 힘들 때면 국밥집에 와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국밥 한 그릇씩 비우고 가셨다고. 또 명절 때면 우리 집에 선물과 편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 선물과 편지가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내용물은 바뀌어도 편지엔 늘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의 국밥 한 그릇,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라고. 그럼 두 분도 아버님 국밥집 단골이셨나요? 그럼 우리도 단골이지. 나는 국밥집에 다닌 지 벌써 20여 년 됐죠. 저는 회사에서 별 보고 출근해서 달 보고 퇴근하는 삶,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형님 가게는 딱 하나 제가 숨 쉴 수 있는 곳이었죠. 그곳을 자주 찾던 이유는 형님이 제 술친구를 해주시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속이 답답해서 갈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고 오면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식품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이사님은 아버지 가게에 가면 늘 소주 먼저 밥은 나중에라고 주문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그는 국밥보다 소주를 더 많이 비웠고 소주보다 아버지의 말투에 더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만 좀 해. 그렇게 인생 쫓기듯 살다 보면 나중에 뭐가 남겠어. 기계도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잘 돌아가듯이 사람도 멈춰야 다시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살기 위해 일하는 거지 일하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천천히 당신 자신도 좀 챙겨요. 사장님, 국밥보다 사장님 말이 더 따뜻하네요. 내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나?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쫓기듯 살지 말라는 거지 뭐. 내가 보기 안쓰러워서 그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아버지의 말을 위안 삼아 힘을 내 버텨내던 그도 지금은 어엿한 대기업의 수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라는 호칭이 붙고 몸값이 수백억이 되었지만 그는 변함없이 이따금 한 번씩 아버지 국밥집에 찾아와 예전처럼 소주에 국밥을 한 그릇 비우며 아버지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제 인생에 제일 맛있는 소주 안주는 형님의 국밥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역시 형님 국밥이 최고죠. 이제 다른 집 국밥은 못 먹겠더라니까요.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님에게도 우리 아버지의 국밥은 특별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기계처럼 반복되는 업무, 사람들, 계약서, 이메일, 소모적인 협상들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였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굴러가는데 마음이 멈춘 느낌이었겠죠? 그때 저희 아버지를 만나셨다고 해요. 혼자 국밥을 앞에 두고 먹는 대표님의 표정이 영 좋지 않자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손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제 국밥이 그렇게 맛이 없나요? 아니요. 국밥은 아주 맛있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이 많다 보니 표정이 안 좋았나 보네요. 아니, 국밥 한 그릇이라도 마음 편히 드셔야 되는데. 저까지 꽤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야기는 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속 답답하고 시끄러운 거 다 여기서 털어버리시고 마음이라도 좀 편해지시면 어때요? 어떻게? 소주 한 잔 저랑 하실래요? 소주 좋죠. 안 그래도 한 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소주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대표님은 속에 감춰둔 이야기를 꺼내놨다고 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일이 재미없어져서 제가 일을 왜 시작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때 아버지는 대표님에게 국밥 뚝배기를 한번 가리키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국밥 끓이는데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뼈 넣고 우려내고 건더기 넣고 간 맞추고 그걸 몇십 년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요, 매일매일 맛은 조금씩 달라요. 날씨 따라, 불 조절 따라, 손님 입맛 따라 그 작은 차이를 맞추는 게 제 일이에요. 처음엔 나도 국밥 끓이는 게 뭐 대단하다고 싶었는데 그 반복 속에 나만의 손맛이 생기더라고요. 재미는요, 가끔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익숙함 속에서도 정성을 놓지 않는 거, 그게 일이고 그게 결국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더라고요. 작은 차이를 만드는 일이라니. 그거 제가 하는 일이랑 비슷하기도 하네요. 사장님도 참 대단하시고 저는 아직 모르나 봐요. 손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열정적으로 불태웠으니 연료가 다 됐겠지. 여행을 가든 취미를 찾든 내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연료를 찾아봐요. 사장님께는 그 연료가 뭔가요? 나한테는 꺼지지 않는 연료가 있죠. 바로 내 딸이라고. 손님한테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한번 떠올려봐요. 평생을 살아도 꺼지지 않을 연료가 될 테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국밥 한 그릇을 깨끗하게 다 비운 대표님은 다음날 출근이 조금은 기다려졌다고 해요. 그렇게 매너리즘을 극복한 대표님은 지금의 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이후에도 대표님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면 아버지의 국밥집을 한 번씩 찾아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네요. 그리고 세 분도 아버지의 국밥집에서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누게 됐고 그 인연으로 국밥집에서 가끔 만나 같이 소주 한 잔을 나누는 사이가 됐고 지금까지도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 아버님이 새삼 다르게 보이네요. 장인어른 될 뿐이면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잘할 텐데 많이 찾아뵙질 않은 모양이구만. 도윤은 아버지에 대해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께 간신히 결혼 허락을 받았을 뿐 이후로는 인사도 자주 드리지 못했으니까요. 아버지는 도윤과 결혼을 결정할 때 저에게 온전히 맡기셨지만 도윤에 대해선 탐탁찮아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도윤이는 요즘에도 그렇게 바쁘다니? 로펌 막내라서 많이 바쁜가 봐요. 연락은 자주 하고? 너한테는 신경을 잘 써주고 있는 거야? 통화도 자주 하고 시간 날 때도 틈틈이 봐요. 저는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도윤의 변한 모습을 그대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신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은수야, 혹시나 이전에 함께한 시간 때문에 미련은 갖지 말거라. 지금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도윤이 잘해, 아빠. 그래, 뭐 그렇겠지.
그냥 알아두라고. 사람 사이에도 유통기한이 있단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기한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맛이 변한 걸 모른 척하며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엔 달이 나기 마련이란다. 알겠어요. 명심할게요.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탓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저는 벌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약혼자인 척 앉아있는 도윤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따님은 형님의 국밥 맛의 비밀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식품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국밥 끓이시는 모습을 저도 많이 봤으니까 레시피는 대충 알고 있는데 크게 별다를 건 없는 것 같았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국밥을 먹어본 사람들은 한 번쯤 아버지에게 국밥 맛의 비결을 묻곤 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사람의 마음을 담아야 해. 밥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거든. 아버지 생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버지의 말뜻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셨는데 우리가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하지만 걱정 마. 그분의 딸이라면 우리도 지켜야지. 그래, 네 아버지를 대신해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분이 우리를 국밥으로 살린 것처럼 이젠 우리가 너를 지켜주마. 회장님과 대표님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따뜻했고 묵직했고 든든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면서 세상에 혼자들 저를 걱정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세 분을 보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곁에서 회장님이 제게 하는 약속의 말을 듣고 있던 두 분의 표정이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는 듯 보이더니 다음엔 초조한 듯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뭔가 떠오른 웃음을 짓더니 저를 빈소 밖으로 불러내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 전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도윤과 마주섰습니다. 그때 도윤이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갑자기 저에게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미안해. 내가 아까 너한테 했던 말과 행동 내 진심 아니야. 내 마음속엔 아직도 오직 너뿐이야. 너만 좋아한다고. 그런데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신 차렸어. 내가 바보였어.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아까 헤어지자고 한 지 1시간도 안 지났어. 그런데 지금은 뭐 좋아한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물론 네가 화가 날 만해. 하지만 입장 바꿔서 네가 나였어도 너도 나처럼 그랬을 거야. 로펌에서 잘 나가는 선배들 보면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거든. 난 가진 게 없고 그래서 그 화를 너한테 쏟아낸 것 같아.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난 나를 믿고 기다려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 넌 그냥 내가 돈 없고 배경 없는 집안 사람이라서 싫어진 거잖아. 이제 내 쓸모가 다해서 버리고 싶었던 거잖아. 말로는 제가 설득되지 않는다고 느꼈던 걸까요? 도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 아니야. 이러면 내 말을 믿을 수 있겠어? 이게 내 진심이야. 아니, 너는 지금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저 회장님과 대표님들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배경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그걸 이용해서 그분들 덕이라도 좀 볼까 싶어 이러는 거 아니야? 왜? 그러면 안 돼? 그분들이 너한테 울타리가 되어주신다고 했잖아. 그 덕에 나한테 기업의 고문 변호사 자리 내어주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딨겠어? 우리한테.
우리? 더 이상 우리는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가방에서 미리 따로 챙겨뒀던 그의 조의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의 조의금으로 냈다는 그 50만 원의 지폐다발. 이게 뭔지 알아? 네가 우리 아빠한테 내놓고 다시 돌려달라고 했던 조의금. 넌 딱 이만큼의 가치로 나를 생각했던 거지. 난 그 값어치를 다한 것 같아. 이제 우린 다 끝났으니까 네 말대로 다시 가져가. 아니, 그거 안 돌려줘도 돼. 그건 아까 내가 그냥 해본 말이야. 그걸. 아니, 꼭 돌려줘야겠어. 우리 아빠도 안 받으실 거야. 네가 준 돈은. 저는 그 봉투를 뜯어 그의 정갈한 머리 위로 조용히 뿌렸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이 그의 머리 위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네가 지금 내 앞에 무릎 꿇은 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뒤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이잖아. 그게 아니었다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돈 얘기 먼저 꺼낸 순간 우리 마지막 기억을 네가 더럽힌 거야. 꼭 다 주워가. 너와 나 사이에 남은 건 이제 그 돈밖에 없을 테니까.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에 흩어진 돈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도윤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헤어지고 한두 달까지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익숙함이 곧 운명인 줄 알았고 맞춰가는 게 사랑의 이름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저를 다시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느리고 서툴고 때로는 외롭지만 적어도 지금의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하지도 않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로 단단해졌습니다. 장례식 이후 회장님들은 정말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결심했을 때도 잘할 수 있을 거라며 응원해 주셨고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식당을 하나를 내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도움에 힘입어 아버지의 레시피를 그대로 살려 국밥집 간판을 걸었습니다. 가게 준비를 하며 며칠 밤낮으로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뒤졌습니다. 육수 비율, 고기 손질법, 반찬 순서까지. 다행인 것인지 아버지의 수첩엔 지독하게 꼼꼼한 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가게 문을 다시 열고 드디어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찾아오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찾아와 주신 손님들에게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기분.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오픈 한 달쯤 지나자 회장님 중 한 분이 와서 제 국밥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한 그릇을 다 비우시곤 웃으며 말해주셨습니다. 너 오늘 잘 먹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아직 아버지 국밥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아니야. 네 국밥에 네 아버지의 용기가 그대로 있더라.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한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니 국밥 한 그릇에 사람의 마음을 데우는 일이 얼마나 깊고 묵직한 일인지 이제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 국밥은 여전히 뚝배기에서 끓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아버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한 그릇 한 그릇을 손님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작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건 국밥이 아니라 따뜻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버지, 사랑합니다.